자, 100만 원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질문에 A 하고 코웃음부터 치실 거예요. 네, 100만 원으로 로또를 사면 모를까 부자가 된다니. 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당장 부자가 되는 비법, 이런 건 아니고요. 네. 100만 원으로 부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연습이요? 네. 10년 뒤에 당신이 1억 원을 굴릴 때 지금의 이 연습이 뭐랄까 가장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약간 운이나 도박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부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겠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인 대학에는 카지노 학과는 없는데 금융이나 투자 관련 학위 과정은 꼭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건 바로 투자가 운의 모든 걸 맡기는 영역이 아니라 학습하고 고민하면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부자들에게는 실제로 그들만의 돈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돈의 공식의 핵심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20년, 30년 넘게 시장의 온갖 파도를 이겨낸 대가들의 공통된 투자 원칙, 즉 불변의 진리들을 통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면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는 가장 확실한 전략의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료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도 그 부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촌들이랑 계곡에 놀러 갔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삼촌 한 분이 족대라고 잠자리채처럼 생긴 그물을 주면서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셨어요. 족대 알죠. 그래서 제가 정말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물살을 가르면서 물고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저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다는 사실. 결국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모습이 바로 시장의 뉴스나 급등주 유행을 뒤쫓는 개인 투자자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정보의 속도, 시장의 속도는 개인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개인 투자자는 아예 속도 경쟁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헛고생하는 동안 다른 삼촌은 통발 같은 어항 안에 떡밥을 넣어서 물고기가 다닐 만한 길목에 그냥 쓱 넣어두셨더라고요. 기다리는 전략. 네, 3시간 뒤에 그걸 딱 들어 올리는데 세상에 그 안에 피라미부터 꺽지까지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게 바로 좋은 자산을 좋은 자리에 놓아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어항의 비유인 거죠. 이 비유가 오늘날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AI나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정보가 퍼지고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20년 전보다 서너 배는 더 빨라졌다고 해요. 서너 배나요? 네. 20년 전보다 3배 빠른 물고기를 족대를 들고 쫓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단타 매매로는 정말 답이 없겠네요. 네. 아주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그 어항뿐이겠네요? 정확히는 하나의 어항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항을 미리 여러 좋은 자리에 놓아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 개의 어항?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분산 투자와 기다림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의 일은 시장이 하게 두고요. 좋습니다. 그 분산과 기다림이라는 무기, 대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들의 첫 번째 원칙부터가 좀 의외더라고요. 어떤 거였죠? 바로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내가 쓰는 제품, 내가 좋아하는 회사, 이 정도로 좀 단순하게 오해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안다는 건요. 스스로 공부해서 그 산업의 생태계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이해한다는 훨씬 깊은 의미거든요. 공부의 시작은 내가 듣는 정보는 절대 고급 정보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어요.
어떤 유튜브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영상 조회수가 3천만 회다. 그럼 그건 나보다 먼저 2,999만 9,999명이 본 세상에서 가장 낡은 정보라는 거죠. 하하,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초보자에게 아주 훌륭한 도구가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ETF요? 네. ETF 하나가 이미 그 산업의 대표적인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 산업 전체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 반도체 ETF, 바이오 ETF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ETF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초분산 투자가 아주 쉽게 가능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자료에서는 어떤 실용적인 팁을 주나요? 관심 가는 ETF를 10개 정도 뽑아서 아주 소액씩만 사보라고 하더군요. 10개나요? 와, 초보자 입장에서는 10개를 고르는 것부터가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미국 S&P 500 ETF만 해도 운용사마다 이름도 비슷하고 뭘 사야 할지 바로 막막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가 아니라 한 3, 4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3, 4개요? 네, 가장 대표적인 시장지수 ETF, 예를 들어 미국 S&P 500 ETF 하나, 한국 코스피 200 ETF 하나, 그리고 여기에 뭐 채권 ETF 하나 정도. 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내 돈이 단 10,000원이라도 들어가야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 그렇죠. 뉴스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 내 채권 ET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오를 때 미국 ETF 계좌는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수십 권의 책보다 더 강력한 투자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투자가 항상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이죠. 여기서 대가들의 두 번째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내심을 가져라. 아, 인내심.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워렌 버핏의 이 말이 사실상 모든 거장들의 공통된 철학이더라고요. 하지만 초보 투자자에게 인내심, 특히 손실을 견디는 인내심은 정말 어려운 숙제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100만 원으로 겪는 30%의 손실은 30만 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30만 원짜리 실패 예방 백신을 맞은 겁니다. 아, 백신이요? 네. 이 백신을 맞지 않고 나중에 1억 원을 들고 시장에 뛰어드는 건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30% 하락이라는 숫자를 내 계좌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그 경험이 나중에 3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공감이 갑니다. 자료에서 초보자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어설프게 벌었을 때라고 지적하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순간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연히 한두 번 수익을 내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돈 버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죠. 잠시 내가 워렌 버핏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강남의 워렌 버핏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더 큰 돈을 넣고 아주 쓰라린 실패를 겪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한 번의 행운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 1, 2년은 수익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백신을 맞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기간. 네.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투자 일지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10년 뒤에는 그 어떤 비싼 유료 리포트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신만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 투자 일지가 결국 세 번째 공식, 복귀하라와 연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둑 기사들이 되고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두어보면서 패인을 분석하잖아요. 아, 네. 복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되짚어 보라는 거죠. 그게 대가들의 제일 원칙.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IT 버블 때 기술주의 열풍에 휩쓸려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복기해 보니 제가 그 기술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저 유행이라는 족대를 들고 가장 빠른 물고기를 쫓았다는 걸 깨달았죠. 아, 그 쓰라린 경험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뼈에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100만 원으로 연습할 때의 실수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억으로 연습 없이 덤볐다가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가들의 조언 중에 단순함을 유지하라는 의외의 원칙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업이나
회계장부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는 일단 피하라는 조언이었죠. 네, 그런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갈 때 비로소 우리 편이 되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흔히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그 복리의 힘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같은 게 자료에 있었나요? 네, 아주 유용한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72의 법칙인데요. 72의 법칙이요? 네, 숫자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아, 정말요? 예를 들어 연 6% 수익률이라면 72 나누기 6, 즉 1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죠. 와, 12년마다? 네, 연 12% 수익률이면 6년마다 2배가 됩니다. 6년마다 월급이 2배로 오르는 회사는 없지만 복리는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시작 시점이겠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대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40년간 연 6% 복리로 굴리면 1,028만 원이 되는데 네, 똑같은 100만 원을 40대에 시작해서 20년간 굴리면 32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시간은 절반인데 결과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야, 그게 바로 복리의 핵심입니다. 복리 그래프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뒤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폭발적으로 가팔라지거든요. 아, 뒤로 갈수록 네, 앞에 20년 동안 불어난 돈보다 뒤에 20년 동안 불어나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100만 원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1년 뒤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칙도 알았고 시간의 힘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가진 1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자료에 나온 실전 포트폴리오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주식형 ETF에 40만 원. 미국 S&P 500이나 한국 코스피 2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사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이죠. 그리고 채권형 ETF에 20만 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안정성을 더해주는 금 ETF에 10만 원. 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자산이고 그렇죠. 달러 ETF나 달러 예금에 1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나 AI처럼 내가 관심 있고 공부하는 특정 섹터 ETF에 20만 원. 이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해당하고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어항들을 여러 개 설치했다면 이제 이걸 관리하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리 기술이요? 네. 첫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자산 비중을 원래 계획대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아, 비중 조절. 네. 예를 들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40%에서 50%가 되었다면 오른 주식을 일부 팔아서 비중을 40%로 낮추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채권을 사는 거죠.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오르는 걸 팔고 떨어지는 걸 사기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리밸런싱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실행하게 해주거든요. 아, 감정을 배제하는 시스템이군요. 네.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탐욕,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함정을 피하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두 번째 기술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월급날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꾸준히. 네. 주가가 높을 땐 적은 수량을 사게 되고 낮을 땐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부릅니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춘다. 네. 자료에 따르면 월 20만 원씩 20년간 연 6% 수익률로 투자하면 원금 4,800만 원이 이자만 4,400만 원이 붙어서 9,2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와, 듣다 보니까 대가들의 조언 중에는 서로 좀 상충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 아는 것에 투자하라면서 동시에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 깊이 있게 아는 분야는 한정적인데 어떻게 여러 곳에 분산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상충하는 조언들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이요? 네. 바로 그 모순의 해결책이 앞서 말한 ETF입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반도체라면 반도체 ETF에
바이오라면 바이오 ETF에 투자하는 거죠. 아하, ETF 자체가 이미 그 분야의 여러 기업에 분산되어 있고 그런 ETF들을 여러 개 담으면 자연스럽게 초분산이 되면서 아는 것과 분산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내심을 가져라와 손절매도 중요하다는 말도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언제 참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기준이 모호해요. 그것도 기준을 세우면 명확해집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 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가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 하지만 사업 모델이 무너지거나 경쟁력을 잃어서 내재 가치 자체가 무너졌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맞죠.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다른 거군요. 네,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료를 보면 위기는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반드시 다시 온다고 경고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역사를 보면 피할 수 없는 파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자산을 던질 때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죠. 그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 준비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총알을 준비하고 빚을 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항상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가 팔 때 살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해 두는 거죠. 둘째는 빚 관리. 네, 과도한 빚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 시에 빚이 많은 사람은 이자 부담과 대출 연장 거부 때문에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가장 헐값에 자산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관리해야 위기에서 버틸 수 있고 버텨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여러 개의 어항을 설치하듯 분산하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고 복리의 힘을 믿고 길게 보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감정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내하되 실수는 반드시 복귀하라. 네, 들어보면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비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원칙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다들 실패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금융 위기에 대비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의 삶에서 예측하지 못한 개인적인 위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직, 새로운 가족의 탄생, 혹은 건강 문제 같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한 분산 투자,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단지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커리어, 인간관계, 그리고 삶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